네, 미얀마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군과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지금까지 최소 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은 집계되지 않은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유혈 참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이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요.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황이 너무 이제 심각해지고 있어서 물론 최소 5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유엔이 파악하기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이제 앞으로 지금도 최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더 상황이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쉽게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제 돌아가서 쿠데타부터 지금 시민의 저항, 그다음에 예. 군부의 진압을 잠깐 보면은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고 지금 한 달쯤 됐죠. 네. 그 사이에 초기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의 저항이 나타났고, 근데 한동안 군부는 관망을 하다가 이제 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요 도시인 양곤을 제외하고 외곽에서 진압을 하다가 이제 양곤까지 퍼지고 그래서 유혈 사태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얀마 역사를 보시면은 1962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집권한 이래로 2015년에 아웅산 수치의 NLD가 집권하니까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부 통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오고 시민의 저항이 나왔을 때 군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밀리면은 다시 정권을 내려놓으면 자기네들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계산을 하고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60년 넘는 기간 동안의 군부 통치는 충분하다. 예. 이제 10년 동안 그 정치적 자유를 누렸고 한 상황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예. 충돌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 60년 군부 통치를 마친 뒤에 어쨌든 민주화를 조금씩 갖고 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군부 통치가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그 2월 1일 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던 직접적인 원인은 군부 측 주장에 의하면은 작년 11월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총선에서 NLD가 다시 의석수를 늘리고 집권을 하게 됐는데 군부하고 군부가 지지하는 정당에서는 계속 선거 부정이 있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민간 정부, 아웅산 수치 정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았죠. 선거 부정이란 건 없었다라고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난 건데 그 2015년에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얀마의 이제 민주화가 시작이 됐구나. 군부도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구나라고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보면은 군부가 퇴진하기 이전에 헌법을 수정해 놓고 그 헌법을 통해서 군부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의회 의석의 25%는 무조건 군인들이 가져간다. 선거 예. 없이. 예. 근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이 헌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75%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5%를 군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헌법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예. 보통 국가 한 나라에서 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미얀마에서는 군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마음대로 군인들이 움직일 수 있고 예. 뒤로 물러났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예. 국제사회에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는 민간 정부를 앞에 세우고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러고 싶었던 건데 예. 민간 정부, 아웅산 수치 정부도 이제 한 5년, 10년 지나간 다음에 그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고 군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고 그 두 가지 이익이 충돌하면서 예.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봐야죠. 아웅산 수치로 대표되는 정당 NLD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쪽에서는 총선 이후에 군부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뭐 예상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군부에서 선거 부정 이야기가 항의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웅산 수치 정부가 군인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없습니다. 예,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군이 움직이는 거고 물리력은 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웅산 수치 정부가 그런 군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이걸 억누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당시 어떤 NLD나 아웅산 수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너무 순진하게 대처했다라는 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두 가지가 겹쳐진 것 같아요. 순진했던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군부가 나갔으니 이제 또 뭐 다시 돌아오겠느냐라는 예. 생각도 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군부가 돌아온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그러면서 군부 쿠데타를 맞이한 아웅산 수치 정부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군부한테 당했다라는 희생자의 모습을 갖추려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군부가 하루아침에 나와가지고 민간 정부를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그냥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아웅산 예. 수치 정부도. 예, 예. 네, 지금 뭐 군부의 움직임도 그렇지만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얀마 군부를 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조치가 미얀마 군부에는 크게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별로 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국제사회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이런 의견들이 미얀마 군부에 영향을 줬으면 좀 군부가 좀 그 강경 진압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러면 전혀 안 보이고 있는데 예. 국제사회가 지금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미얀마 과거 역사를 보면은 그 1990년에 선거를 실시한 이후에 군부가 나와서 그 선거를 무효화시켜 버리고 예. 군부 통치를 연장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국제사회가 한 20년 동안 경제 제재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년 정도의 제재 하에서도 예. 군부는 여전히 살아남았고 지금 서방 국가들이 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무력으로 개입하는 거는 예. 사실상 불가능한 옵션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러면은 경제 제재, 그다음에 인적 교류를 차단하는 건데 예. 그것이 미얀마 군부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냐. 예. 과거의 예를 보면은 그렇게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의 뭐 조치들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과거에는 20년을 버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보도 보니까 뭐 미얀마 군부가 미국에 이제 예치해둔 어떤 거액입니다. 그거를 옮기려고 했다가 차단됐다. 이제 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제재도 사실상 큰 영향은 없겠네요. 별로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안타깝게도 예. 일정한 그 압력은 있을 겁니다. 군부에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압력은 있을 텐데 그것이 군부로 하여금 조금 불편하게 하는 정도지. 군부가 국제사회 제재라든지 경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까지 급한 마음을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단순 제재는 한계가 있고 특히나 군부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여전히 주변에 가까이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국가들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예. 뉴스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쿠데타 직전에 그 중국 왕이 예. 외교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했고 군사령관이랑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중국이 혹시 좀 뒤를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예.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예. 90년대 중반 이후로 경제 제재를 당할 때 거의 유일하게 중국,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태국, 그리고 인도 정도가 미얀마한테 열려 있었고 무역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로 살아남았고 그 안에서도 군부는 여전히 자기네들의 경제력을 높여왔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서도 서방이나 국제사회 제재는 그다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국, 인도의 움직임이 있어야 어느 정도 군부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군부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하고 여전히 경제 관계에 문이 열려 있고 또 아세안이란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미얀마에 대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데 미얀마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은 미얀마는 여전히 살 길이 있고 외부로 나갈 출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군부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중국에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 가치에 따라서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 정도만 내놓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태도가 앞으로 미중 갈등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그 국제 관계에서는 특히 미중 그 갈등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우리가 뭐 미얀마가 미중 갈등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 사실 그 미얀마가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를 당하는 동안 중국이 든든한 후원 세력이었고요. 그러면서 미얀마는 중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고요. 조금 역사 그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오바마 정부 때 미국에서 중국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피봇을 그러니까 리밸런싱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의 미국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 못 들어가는 나라가 미얀마였거든요. 예. 미국 스스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미얀마에. 예. 그래서 그때 오바마 정부 때 미얀마를 미국 쪽으로 다시 돌려세우고 정치 개혁을 시작하게 만든 거를 피봇 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로 꼽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예. 쿠데타가 일어나고 미얀마의 군부는 중국 쪽으로 다시 기울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그 전략 경쟁뿐만 아니라 그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랑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얀마를 돌려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가치 입장에서도 미얀마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가진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제재 말고는 직접적인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바이든 행정부도 대단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쉬운 게 다른 국가가 나서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제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이 상황을 두고 취해야 되는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으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굉장히 많이 중시해 왔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에 외교부 성명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발언이 나왔는데 과거에 한국 정부가 이런 그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군사 쿠데타 문제에 대해서 취했던 입장보다는 좀 진일보한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외교부 성명을 보면은 한국 정부는 작년 11월에 미얀마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군부가 감금한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해서 정부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 그 성명 자체는 꽤 바람직한 성명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 10개 국가하고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꽤 많이 그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요. 예. 아세안을 보면은 한 아세안 협력이다 그랬을 때 아세안 10개 국가가 반드시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한꺼번에 움직여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정책으로 뭐 한 나라를 빼놓고 9개 나라만 같이 한다. 이거는 아세안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도 이 맥락에서 딜레마에 있는 거죠. 아세안 10개 국가와 협력을 하면은 미얀마도 포함이 되는데 미얀마는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저런 상황이고 예. 좀 딜레마가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 교민 보호 그다음에 우리가 미얀마에 들어간 투자에 관한 보호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미얀마 시민들이 저항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한국 정부가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는 잘 알려진 것처럼 경제 성장하고 민주주의를 같이 달성한 예. 그래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그냥 이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방관하고 있다거나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과거에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지역의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원칙의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예.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같은 경우도 좀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성명을 내고 그 응원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민사회도 한국의 시민사회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우리 보입니다. 국민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이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심경이 아마 더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네. 5.18이라는 상처가 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직접 아마 그 상황을 목도했던
당시 시민들이라면 더 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 유엔에 나가 있는 미얀마 대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사가 시민들을 지지하면서 세 손가락 표시도 맞습니다. 보여주고 시민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부는 그 미얀마 대사를 해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 직을 내려놓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 있으면 예.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예, 예. 미얀마 군사정부에서는 지금 그 말씀하셨던 대사를 해임을 하고 예, 예. 부대사를 대사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유엔에 통보를 했습니다. 군부가 원하는 사람을 이제 돌아보내겠다. 네, 네네. 같이 있는 부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 대사 밑에 예, 바로 거기 있는 있으니까, 부대사를 보고 있으니까. 네네. 임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향을 유엔에 통보를 했는데 이 예. 부대사가 예. 다시 사임을 해버렸어요. 본인은 그럼 하지 어떻게 되는 않겠다라고.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유엔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그걸 예, 좀 예. 판단을 하겠다,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 상황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복잡한 상황이 매한 가지네요. 예, 그거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아마 궁금한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